담보 제공 명령이 와요. 담보 제공 명령은 뭐냐면 이 가압류 절차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만 주로 진행이 되고, 특히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라도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인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하는 형태가 나오고, 채권 가압류인 경우에는 현금 공탁이 약간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 해봐야 알지만 청구 금액의 한 1-20%, 그러니까 5천만 원 대여금이면은 한 500에서 1000 사이에 현금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채권 가압류여도 피보정 권리가 명확한 그런 사건, 예를 들면은 임금 청구, 체불임금 청구, 이런 거는 그 현금 공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1년 전에 친구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차용증도 썼어요. 그 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년만 쓰고 갚겠다 라고 해서, 친구니까 믿고 이제 빌려줬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돈을 안 갚아요. 연락을 하면 잘 안 받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할 건데 그 전에 재산을 혹시 빼돌릴까 봐 걱정이 되니까 가압류를 하자, 이렇게 돼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이제 갑과 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잘 살았어. 그리고 갑과 을이 같이 결혼해서 용인에 한 10억대 되는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어요. 근데 명의는 세금 문제 때문에 아내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사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 집이 와이프 명의로 돼 있으니까 혹시 빼돌릴까 봐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거예요. 결론은 다 가능하다 라는 건데, 본질적으로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년, 2년 이렇게 가는데 이기면 뭐예요? 재산 다 날려먹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서 좀 묶어놓는 그런 제도가 가압류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압류랑 가처분을 구별을 못해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보정명령이 와요. 확인을 해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취하하고 다시 해라, 이런 게 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압류의 절차는 크게 신청, 결정, 집행 이렇게 나눠져요. 신청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유로 가압류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 가압류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고, 결정은 판사님이 검토해보고 그래 가압류 해라 라고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가압류를 집행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압류 신청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서를 쓰면 돼요. 보통 이제 가압류이기 때문에 피보정 권리의 내용, 요지하고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줘야 되고, 여기서 피보정 권리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그 권리, 그러니까 설명했던 사례에서 5천만 원 대여금 청구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존의 필요성은 지금 빨리 이거 가압류 안 하면은 제가 빼돌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급해.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걸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해요. 그걸 좀 잘 써줘야 됩니다. 필요한 소명 자료가 있으면 첨부를 해야 되고, 판사님 보시고 피보정 권리가 너무 불분명한데? 보존의 필요성이 너무 불분명한데? 그러면은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정명령 성실히 잘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으면은 담보 제공 명령이 와요. 담보 제공 명령은 뭐냐면 이 가압류 절차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만 주로 진행이 되고, 특히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라도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인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하는 형태가 나오고, 채권 가압류인 경우에는 현금 공탁이 약간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은 그러니까 돈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해라라는 건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 해봐야 알지만 청구 금액의 한 1-20%, 그러니까 5천만 원 대여금이면은 한 500에서 1000 사이에 현금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채권 가압류여도 피보정 권리가 명확한 그런 사건, 예를 들면은 임금 청구, 체불임금 청구, 이런 거는 그 현금 공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 납부가 되면은 하루 이틀 내로 가압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정 단계고, 그 다음에 집행, 이것도 중요해요. 집행이 뭐냐면, 결정은 여러분 그냥 법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집행까지 돼야 완벽하게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집행은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기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서 등기 촉탁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등기가 됩니다. 가압류 결정 나오고 등기까지 완료되기까지 보통 한 3일에서 한 4일? 여기 이제 보통 그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가압류 결정 나고 한 일주일 지났으면은 해당 부동산 등기 무등본 다시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등기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채권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해당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송달을 여러분이 시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알아서 보내요. 여기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이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가압류다 그러면은 집주인, 임대인. 근데 금융기관은 법원이 보낸 채권 압류 결정문을 못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은 안 받는 경우도 많고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특히 임대인의 집 주소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추측을 해서 그냥 등기부등 뭐 이런 걸로 추론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안 산다거나 그러면 송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채권 가압류는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문을 받았지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돼버리면은 그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다. 속된 말로 돈 들여서 한 거다. 이렇게 되니까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으면 분명하게 하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사실은 대부분이 부동산 가압류여서 그냥 뭐 걱정 크게 없이 그냥 다 진행은 돼요. 근데 이제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